테헤란 상공을 뒤덮은 폭발음은 핵만을 겨냥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협상이 오히려 잘 풀리던 때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든 순간 퍼즐은 더 큰 판을 가리키기 시작했죠.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란 2달 만에 세 나라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 테헤란 상공이 폭발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명분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입니다. 그런데 흐름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전이 이란 정리가 테헤란 상공이, 이란 정리가 테헤란 상공이, 그리고 테헤란 저지입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협상 테이블이 돌아가고 있었고, 이란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신호까지 보냈기 때문입니다. 더 낯선 점은 올해 미국이 친 대상이 이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1월에 베네수엘라, 2월에 멕시코, 그리고 다시 2월에 이란, 2달 만에 세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를 지도에 찍으면 하나의 선이 그려지는데 그 선 끝에 있는 건 이란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여러 번 경고했는데 듣지 않아 때렸다는 것. 메시지는 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일까요?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공습이 터지기 딱 이틀 전인 2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만 외무장관이 중간에 나서며 미국과 이란 사이 3차 간접 핵 협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분위기가 꽤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고,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까지 보냈습니다. 다음 주 빈에서 세부 조건을 마무리하자는 후속 일정도 잡힌 상태였죠. 협상이 깨진 게 아니라 오히려 역대급으로 잘 굴러가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틀 뒤 폭격이 이루어졌다는 건 표면의 설명만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미국이 진짜로 막으려 했던 것이 이란의 핵만이 아니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 의문은 이란 공습만 떼어놓고 보면 풀리지 않습니다. 2026년 들어 미국이 전 세계에서 벌인 일들을 함께 펼쳐봐야 합니다. 1월 베네수엘라, 2월 멕시코, 2월 이란. 남미, 중미, 중동으로 흩어진 세 지역은 겉으론 무관해 보이지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중국과 깊이 얽혀 있는 핵심 파트너국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2026년 1월 3일 미국 특수부대가 남미 베네수엘라를 급습해 현직 대통령을 직접 끌어냈습니다. 2월 22일에는 중미 멕시코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멕시코 군을 지원해 최대 마약 카르텔 수장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중동이란 테헤란에 폭격이 쏟아졌습니다. 정리하면 2달도 안 되는 사이 3번의 대규모 군사행동이 이어진 셈입니다. 명분은 각각 독재자 체포, 마약왕 소탕, 핵 개발 저지로 달랐지만 국제 정치 분석가들이 세 사건을 타임라인에 나란히 놓자 한 가지 전략적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디를 파도 중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베네수엘라입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군사기지를 기습했습니다. 목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마두로는 2013년부터 13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철권 통치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걸고 현상금 5천만 달러를 내걸어도 버텼고 국제사회 압박 속에서도 권력을 놓지 않았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런 인물을 미군이 직접 끌어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습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 현직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 건 1989년 파나마 놀이해가 이후 처음이라며 37년 만이라는 설명도 붙습니다. 국제법적 논란을 감수하면서 강행했다는 건 그만큼 급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표면의 명분은 독재와 선거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026년 1월에 갑자기 군대를 보냈느냐? 이 대목에서 제시되는 답은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남미 핵심 파트너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쏟아부은 돈은 620억 달러, 한화로 8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프레임이 부채 함정 외교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고 인프라를 깔아주며 영향력을 확대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면 자원항만 운영권, 정치적 선택이 담보로 넘어간다는 방식이죠. 스리랑카가 항만을 99년간 넘긴 사례가 함께 언급되고 베네수엘라도 같은 덫에 걸렸다는 서사가 이어집니다. 베네수엘라는 2007년부터 약 10년간 원유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초기에는 기름을 팔아갚는 구조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경제가 무너지며 물가 상승률이 13만 %까지 치솟았고 석유를 팔아도 이자도 못 갚는 지경이 됐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시점부터 마두로의 선택지는 좁아졌고 돈줄이 중국으로 고정되며 유엔에서 중국 편을 들고 대만 문제에서 중국 입장을 대변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확성기 역할을 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 대가로는 화웨이가 통신망을 장악하고 ZTE가 국민 감시 시스템을 깔았으며 중국의 위성 추적 기지까지 베네수엘라에 세워졌다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비행기로 3시간이면 닿는 거리에 중국 군사시설이 박혔다는 표현은 위기의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두로를 끌어냈고 이후 베네수엘라의 판이 뒤집혔다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마두로가 빠지자 과도 정부가 들어서며 미국 쪽으로 기울었고 중국에겐 악몽이 시작됐다는 해석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갚지 못한 빚은 100억에서 120억 달러로 추산되고 한화로 13조 원이 넘는 돈이라고 제시됩니다. 그런데 과도 정부 내부에서 마두로 시절의 중국 대출 계약은 국민 동의 없이 독재자가 서명한 것이니 원천 무효라는 논리가 나온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 대금 흐름을 통제하기 시작해 돈이 중국으로 가지 않고 미국이 관리하는 계좌로 흘러간다는 대목이 결정타로 제시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20년 가까이 남미에 쌓아 올린 영향력이 한 번의 작전으로 통째로 날아갔고 80조 원을 투자해 만든 거점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즉, 마두로 체포는 독재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 날린 첫 경제적 타격이라는 규정입니다. 남미에서 첫 타격을 만든 뒤 7주 후 두 번째 카드는 멕시코였습니다. 2026년 2월 22일 멕시코 할리스코주에서 멕시코군이 미국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합동급습 작전을 펼칩니다. 타깃은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의 최고 수장 엘 멘초. 이 작전에서 엘 멘초가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전해집니다. 겉으로는 마약광 소탕이지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펜타닐입니다. 펜타닐은 합성 마약으로 모르핀보다 100배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고 소금 몇 알갱이 수준의 극소량만 흡입해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고 설명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7만 명 넘는 사람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고 하루에 200명 꼴이라는 수치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출발점으로 원료가 지목되는데 그 원료가 중국에서 온다는 구조입니다. 중국의 화학업체들이 전구체를 멕시코 카르텔의 톤 단위로 판매하고 카르텔이 멕시코의 비밀 공장에서 펜타닐로 합성해 미국 국경을 넘겨 밀수출한다는 흐름입니다. 중국이 총알을 만들고 카르텔이 방아쇠를 당기고 미국인이 죽는다는 비유는 이 연결고리를 강조합니다. 따라서 엘 멘초 제거는 단순 단속이 아니라 중국산 원료로 돌아가던 독약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를 끊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에는 더 큰 돈의 흐름이 숨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카르텔이 펜타닐을 팔아 벌어들이는 돈이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고 이를 세탁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
중국계 범죄 네트워크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미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경고한 사안으로 제시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미국 내에서 마약 판매로 모인 달러 현금이 중국계 브로커에게 넘어가고 브로커는 이를 중국 본토의 부유층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중국 정부가 외환 반출을 연간 5만 달러로 엄격히 통제하니 부자들이 웃돈을 주고 달러를 사는 방식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브로커는 중국 내에서 위안화로 정산을 받고 카르텔은 범죄 수익을 세탁하며 중국 부자들은 해외 자산을 확보하고 브로커는 수수료를 챙기는 모두가 이득인 구조로 묘사됩니다. 다만 미국만 피해를 본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죠. 게다가 합법 무역에서도 중국은 멕시코를 기지로 삼아 미국 시장을 우회해 왔다는 설명이 등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대폭 올리자 중국 기업들이 우회로로 멕시코를 택했습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USMCA로 묶여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멕시코 국경 근처에 공장을 세우고 핵심 부품은 중국 본토에서 가져와 단순 조립만 한 뒤 메이드 인 멕시코 라벨을 붙여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를 니어쇼어링이라 부르고 미국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으니 멕시코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그 결과 2026년 초부터 멕시코가 중국산 제품에 최대 3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북미 대륙에서 들어갈 구멍이 막혔다는 해석입니다. 남미 금고가 털리고 북미 뒷문이 막혔다면 중국에 남은 건 중동의 이란이라는 결론으로 연결됩니다. 이란은 중국의 단순한 우방이 아니라 마지막 생명줄에 가깝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바레인 등 기름 나오는 부자 나라들이 미국 편이고 미군 기지가 있으며 무기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는 구도 속에서 중국 편을 들어줄 나라가 이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도 강조됩니다. 미국 제재로 국제 시장에서 기름을 제대로 팔기 어려운 이란이 원산지를 속여 중국에 원유를 넘겼고 가격은 시장가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할인된 수준이었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연간 50억 달러어치 에너지를 절약했다고 제시됩니다. 또한 중국의 1대1로 전략,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도로, 항만, 송유관을 잇는 구상을 유지하려면 중동의 발판이 필요한데 그 유일한 발판이 이란이라는 전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란을 지키려 했고 2025년 이스라엘과의 분쟁 이후 중국이 이란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하고 첨단 데스텔스 레이더망까지 깔아줬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맥락에서 2월 28일의 테헤란 폭격은 이란 핵 개발 저지라는 명분 뒤에 중동에서 중국이 붙잡고 있던 마지막 버팀목을 부러뜨리려는 계산된 한방이었다는 해석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군사 행동만이 아니라 정보전 카드도 꺼냈다고 서술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FBI 기밀 문건을 해제해 공개했는데 중국 공산당이 위조 운전 면허증을 대량으로 만들어 2020년 미국 대선 우편 투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과거 합동평가에서는 2020년 대선에 물리적으로 개입한 건 러시아였고 중국의 직접적인 선거 개입 증거는 없다고 정리됐었다는 대목도 함께 제시됩니다. 증거의 법적 신뢰성이나 현실 가능성에 비판 여지가 있다는 말이 뒤따르지만 이 카드의 위력은 법정이 아니라 여론에서 터진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중국이 미국 선거에 손을 댔다는 문장만으로 반중 감정이 폭발적으로 치솟고 무역 전쟁으로 이미 쌓인 불만 위에 자존심 문제가 더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란의 거점을 흔들고 마지막으로 여론전으로 중국의 국제적 명예까지 타격하는 흐름이라는 정리입니다. 이란을 때리는 과정도 즉흥이 아니라 준비된 수순이었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시작점은 2025년 12월 말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졌고 하메네이 정권이 이를 유혈 진압했다는 대목입니다. 트럼프는 1월 13일 시위대 지지를 공식 표명하며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 미군이 개입할 거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서술됩니다. 열흘 뒤인 1월 23일에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와 제럴드 알 포드호, 유도 미사일 구축함까지 포함된 대규모 함대를 중동으로 향하게 한다고 발표합니다. 동시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연구 중단, 탄도미사일 제한,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전개입니다. 겉으로는 협상도 병행했습니다. 2월 6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1차 간접 핵 협상, 2월 26일 제네바에서 3차 협상, 그리고 협상 분위기는 좋았고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까지 보냈다는 대목이 다시 강조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전력 증강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미 중부 사령부 주도로 수송기 163대가 중동을 오갔고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수백 대가 배치됐으며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증강이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협상장에서 악수하는 동안 바깥에선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대비가 만들어집니다.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현지 시각 오전 9시 45분 테헤란 도심 곳곳에서 강력한 폭 발음이 시작됐습니다. 군사 작전은 보통 심야에 개시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대낮을 택했다는 대목이 강조됩니다. 이유로는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CIA가 수개월간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이란 지휘부의 3건의 핵심 회의가 동시에 열린다는 점을 포착했다는 설명이 제시됩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대를 노렸다는 것입니다. 작전명은 미국의 장대한 분노, 이스라엘의 포효하는 사자. 항공모함 이척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FA-18 전투기가 동시 발진했고 구축함 12척과 전략 잠수함이 가세해 이란 전역 15개 이상의 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다고 서술됩니다. 역할 분담도 명확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군사시설과 방공망 무력화에 이스라엘은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 작전에 집중했다는 전개입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고 정리됩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국방장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고위 관료 40명 이상이 하루 만에 제거됐고 이란의 군사 지휘 체계가 사실상 붕괴했다는 서술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핵 저지 차원을 넘어 중동에서 중국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버팀목이 완전히 부러진 순간이라는 결론입니다. 중국이 깔아준 첨단 방공망도 소용이 없었고 단 하루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는 문장으로 장면이 닫힙니다. 퍼즐을 맞춰보면 이 사건은 단독의 이란 공습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수렴합니다. 남미의 자원줄, 북미의 우회로, 중동의 전략 거점, 미국은 2달 만에 중국의 핵심 파트너들을 하나씩 무너뜨렸다고 정리됩니다. 경제 제재와 관세, 군사 행동, 그리고 여론전까지 카드를 모두 쏟아부어 중국을 포위했다는 서사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흐름을 먼저 읽는 자만이 살아남는 국제 정치의 냉혹함이 강조됩니다.